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생활과 윤리, 그렇죠. 마지막 파트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평화 윤리 같은 경우가 우리가 마지막 파트가 되는데 2번 정도로 나눠서 우리가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역시나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도 평화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북한, 인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좀 짚고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서도 평화 윤리에서 그런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민족 통합의 윤리적인 과제에 대해서 좀 볼 텐데, 우리 민족의 통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민족 공동체의 윤리와 연결되어 있음을 또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바람직한 민족관 및 통일관을 함양해야 되는 부분들도 여러분들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건데, 우선은 우리가 지구촌 시대가 왔어요. 지구촌 시대 얘기를 하는데, 민족 정체성의 문제와 그 다음에 통합 문제의 관련성은 도대체 뭐가 있냐, 이 부분을 좀 볼 겁니다. 우선은 우리가 지구촌 시대가 되면서 세계화도 되고 다원화도 되고 뭐 다문화도 되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민족 정체성은 발음이 안 돼요. 우리의 민족 정체성은 어떻게 되고 있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텐데, 굳이 의미를 따져보자면 다른 민족, 타민족하고 구별되게 되는 내 민족, 자기 민족만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인식이 바로 민족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여러 가지 이제 구성원들이 있죠. 우리도 한 민족의 또 한 명 한 명 구성원들인데, 삶의 방식이라든가 형태, 소속감하고 유대감 같은 경우를 갖게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구촌 시대와 민족에 대한 정체성은 활발한 국가 간의 교류로 인해서 세계가 하나의 생활 영역으로 통합되면서 민족 정체성에 여러 가지 각종 문제들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문제들이 발생이 되냐? 첫 번째로는 민족에 대한 정체성을 조금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두 번째는 배타적인 민족 정체성을 고수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정체성을 상실한다는 것과 배타적인 민족의 정체성을 고수하는 것은 굉장히 상반된 부분인데, 이런 각종 문제들이 우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도 좀 알아봐야 될 텐데, 민족에 대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하는 민족 통합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안에서 나라 아니에서지만 외국에 이제 여러 가지 나가 있는 우리의 여러 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민족들인데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민족 통합도 이루어야 된다는 부분이고, 공동체의 번영하고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구촌 시대의 바람직한 민족 정체성과 민족 통합에 대해서 볼 텐데, 첫 번째로는 극단적인 세계주의, 그 다음에 배타적인 민족주의의 문제점들을 좀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극단적 세계주의로 좀 볼 수 있는데, 세계의 이제 통합만을 보는 거죠. 이제 좀 적당히 좀 이렇게 버무려 가면서 해야 되는데, 세계의 통합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국가나 민족의 필요성을 좀 부정하게 되는 그런 세계주의가 있습니다. 아, 우린 무조건 멜팅팟 아니냐, 우리 무조건 샐러드볼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각각의 국가, 각각의 민족에 대한 필요성 뭐 그다지 있냐라고 하면서 좀 부정하게 되는 입장이 극단적인 세계주의고, 두 번째로는 배타적인 민족주의가 있는데, 내 민족의 이익만을 추구해서 다른 민족을 배격하는 민족주의로서 민족 간의 갈등을 유발해서 지구촌의 평화를 좀 해치게 한다라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린민족주의라는 거 가져야 되는데, 여기 지금 열린민족주의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들 우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민족통합에 대한 윤리적 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열린민족주의라는 키워드를 좀 확실하게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열린민족주의라는 건 뭐예요? 민족주의긴 한데 내 마음이 열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좀 살펴볼 건데, 열린민족주의의 의미라고 한다면 민족의 주체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다른 민족의 문화라든가 삶의 양식을 포용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합쳐진 민족주의를 보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래요. 민족주의긴 해요. 어쨌든 간에 민족의 주체성을 가지고는 가는데, 열려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다양성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열린민족주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각인시키고 넘어가야 되고, 특징은 민족 통합의 목표에 내 민족의 이익 추구만이 아니고 정의라든가 인권, 그 다음에 평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다 보편적이죠. 누구나 다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가치 실현을 모두 포함하게 된다. 그래서 열린민족주의라는 부분은 이제 문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오지만 민족통합, 평화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뭐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열린민족주의로 꼭 키워드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되고, 열린민족주의의 바탕을 둔 민족통합을 위한 노력으로서는 다문화 이웃을 포용해야 되죠. 우리나라 안에서의 다문화 이웃도 포용해야 되지만 우리가 한국에서만 뭐 평생 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외국에 가서 살 수도 있잖아요. 또 그 나라 가게 되면 다문화가 가정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이웃이 됐을 때 바꿔서 생각해 보면 우리도 좀 잘해야겠죠. 그쵸? 그런 부분들. 두 번째는 북한 주민과 민족 공동체 의식 및 민족 동질성을 또 회복해야 되고, 세 번째는 재외동포, 외국에 나가 있는 여러 가지 뭐 아까 제가 친구 중에서 제일교포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뭐 제일교포건 재미교포건 그 교포 친구들과의 유대를 좀 강화해야 되고, 네 번째로 열린민족주의와 바람직한 민족 정체성의 중요성으로는 통합을 이루면서도 다른 민족과의 평화로운 공존과 협력을 도모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은 곧 지구촌 평화에 어쨌든 기여하게 된다라는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통일. 정말 가지고 가야 되는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난제이고 숙제인데 통일 방법과 평화 비용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바람직하게 통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을 때 통일 과연 무엇이냐? 합치는 거예요. 우선은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분단 국가죠. 분단 국가인데 요것을 우리가 합쳐주는 것이 통일인데, 통일의 의의로 본다라고 하면 이산가족이 아직 있죠.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하고 손상된 민족 정체성을 또 회복해줘야 되고, 이 한반도 하나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위쪽에 이런 아시아들이 있죠. 아시아의 긴장 완화와 그 다음에 각종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라는 부분이 바로 통일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그 다음에 원래는 도덕 과목이었었을 때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일에 대해서 굉장히 막 강조하고 막 흥분하면서 수업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오늘도 그럴지 안 그럴지는 좀 수업 내용을 들어보시면서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텐데, 바람직한 통일의 방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평화적 통일이죠. 이거는 이제 남한의 통일이죠. 남한 곧 우리나라의 통일 방법인데, 왜 우리나라가 남한 주도의 평일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북한 주도로 하게 된다면 보통은 무력 통일이 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남한 주도로서의 평화적인 통일을 좀 추구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정도 수준이 되면 통일하면 그냥 땅 합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는 고등학교 수준의 어쨌든 간에 도덕, 윤리 배우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국토만 합치는 것이 통일이 아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이념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 문화 이런 것들 다 합치는 것이 통일인데, 갑자기 땅하고 합쳐졌다고 해서 갑자기 각자의 그런 억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마치 지방 사람들이 서울 올라왔을 때 사투리 억양 못 고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살다가 고칠 수 있는 그런 유예기간이라든가 시간, 노력이 필요한데,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이 아니라 갑자기 어느 날 딱 합쳐놓고 뭐 문화도 수용해라, 이념도 받아들여라, 말투 다 고쳐라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건 통일이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바람직한 것 중엔 당연히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주변 국가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는 그 주변에 중국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일본이 있어요. 일본, 그 다음에 또 대외적으로 더 크게 봤었을 때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또 있는데, 우리나라 혼자만으로는 통일이 좀 쉽지 않죠. 지금까지 노력을 그렇게 주변국들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되는 거 보면 쉽지 않은 거임은 분명한데, 그럴 때는 주변 국가의 협력을 좀 강화시키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넘어야 될 산이죠.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통일 딱 듣자마자 왜 해야 돼? 라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야, 빨리 무조건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국민적 이해와 합의가 필요해요. 어떤 분들은 그런 거죠. 통일이 되더라도 내가 죽은 다음에
왜냐하면은 통일이 되고 나면 이래저래 뭔가 알지는 못하겠지만 불편한 것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 뭔가 느려질 것 같아. 뭔가 멈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선례로 많은 것을 봤죠. 가까운 선례로 우리는 독일에, 그렇죠?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장면을 못 보신 친구들이 많겠군요. 전 봤습니다. 네, TV에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동독하고 서독의 그런 청년들이 그 무너진 장벽 위에 올라가서 막 횡가래를 치고 막 약간 이랬었던 장면이 저는 기억이 어린 나이에 기억이 나는데 국민적인 이해와 합의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호적으로 통일을 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도 막상 통일을 하고 나면 대부분 좋겠지만 그래도 뭔가 좋지 않은 부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부분들이 이제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힘든 부분들이 있고 또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생각보다는 괜찮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이해하고 합의된 마음에서 통일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좀 다람직한 통일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기관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뭐 한 2018년도쯤엔 통일해야 되니까 그때쯤 합시다 뭐 이런다라고 통일이 되는 부분도 아닐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통일에 대한 이런 수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교과서 혹은 뭐 책 혹은 뭐 신문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좀 세뇌 아닌 세뇌를 그쵸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수업을 하게 되는 부분들도 네 있다라고 네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통일을 위한 평화 비용에 대해서 좀 볼 텐데 평화 비용이라는 게 뭐냐? 통일 이전에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비용을 보통 평화 비용이라고 하는데 통일 과정이라든가 통일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또 해소하게 될 수 있고 평화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평화 비용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랬을 때 종류는 뭐가 있냐? 한반도 전쟁 위기 억제 비용, 그렇죠? 안보 불안 해소 비용, 그다음에 남북 경제 협력 비용, 그다음에 북한 지원 비용, 그다음에 사회 문화 교류 비용 등이 있는데 여기서 통일 편익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북한 비용을 다른 분야에 대해서 이용하게 되면 사회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 도모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단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조금 빨리 이렇게 통일을 하게 되거나 이제 통일을 이제 미래에 어느 순간에 하게 된다라고 하면 통일 편익적인 부분이 이제 생기지 않나 이런 부분들까지 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평화 비용의 혜택도 좀 봐야겠죠. 그래요. 무력 통일도 있고요. 평화 뭐 통일도 있고요. 외세라는 말이 좀 약간 촌스럽죠. 그렇죠? 외부에 의한 여러 가지 세력들에 의해서 통일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왜 평화 통일을 해야 되냐? 첫 번째로는 분단 비용이 절감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단 비용 아시죠? 분단으로 인한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여러 가지 각종 비용들을 얘기하는데 뭐 각종 군사비부터 시작해서 옛날 대북지원 관련한 그런 비용들도 다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점은 소모적인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민족의 경쟁력을 좀 약화시킨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군사비 지출이 매년 3%에서 4%, 5%, 많게는 7%까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이제 육군 같은 경우는 아시아에서 3위 정도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죠. 실질적으로 뭐 우리가 쉽게 말할 때는 뭐 군인 아저씨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혹은 또 군대를 갔다 온 또 친구들이 이 수업을 들을 수도 있겠죠.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군대는 그냥 뭐 영장 나오면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육군으로 다녀오셨다라고 하면 정말 아시아에서 3위 정도 되는 국방력의 기술력을 여러분들께서 정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오신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한 분당 비용이 들어가고 그런 비용들을 다른 부분으로 전환시킨다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나라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평화 비용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책을 도모함으로써 분단 비용을 줄이고 그다음에 국가 신인도 제고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통일 비용, 평화 통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통일 비용을 또 절감하게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통일 비용이라는 건 뭐냐? 통일 이후에 남북 간의 경제 격차를 해소하고 이질적인 요소들을 통합하는 데 소요되는 유형, 무형의 각종 비용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하게 됐을 경우에 우리는 좀 고차원적으로 생각을 하자라고 했죠. 국토의 통합뿐 아니라 문화, 뭐 경제,
뭐 각종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통합하게 됐을 때 유형, 무형의 각종 비용들이 있죠. 다 포함한다. 그랬을 때 평화 비용이라는 것은 통일 이후에 소요되어야 할 막대한 비용을 감소시켜서 통일에 따른 충격을 좀 완화한다. 그래서 갑자기 무력통일에서 밀고 딱 들어와가지고 통일 딱 해놓고 이념 딱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믿으세요,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좀 점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학습도 하고 배우고 이해도 하고, 아 그래 들어보니까 정말 평화통일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정말 통일해야지 더 잘 되겠구나라는 좀 국민적인 이해가 있는 다음에 통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반도 평화정착 및 통일 편익의 증대를 위해서도 또 통일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평화 통일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북한 주민들의 우리 사회 정착에 따른 재반 윤리적인 문제를 좀 알아볼 텐데, 북한 이탈 주민, 우리 세터민이라고도 하죠. 북한의 주소, 직계가족, 그 다음에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에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 보통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로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대로 따왔고요. 북한 이탈 주민의 우리 사회 정착 과정의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이, 우리가 좀 편견이 있죠. 언어라든가 이런 부분, 혹은 이럴 수 있어요. 저는 그 사투리를 잘 구분을 못해요. 경상도 사투리랑 전라도 사투리를 잘 구분을 못하는데, 제가 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경상도, 부산 친구인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부산 사투리랑 전라도 사투리를 구분을 못해? 뭐 부산이랑 구미 사투리도 아니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건 본인이 거기 사니까 아는 거고, 저는 서울에서만 살아가지고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가끔씩 그 연변 사투리랑 북한 사투리를 좀 구분을 하세요? 전 못해요. 여러분들도 거의 못하실 텐데, 그런 부분들, 우리가 연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북한 이탈 주민,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진짜 자주 가는 양고기집의 사장님이 북한 이탈 주민이에요. 네. 그래서 맨 처음에 연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 친해지니까 당당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신기하긴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런 편견 때문에 취업이 쉽지 않고, 또 취업을 하더라도 보수가 충분하지 못하고, 그리고 고용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겪는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이런 부분 겪으면 안 되죠. 그쵸? 인권에 벗어나죠. 제가 우리가 그 앞전에 배웠던 여러 가지 수업 중에서 사회 소외계층이나 소수자 관련해서 취업을 할 때 그 사람의 외적인 부분, 상황적인 부분에 맞춰서 취업을 하는 부분에서 편견을 주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고용의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역시나 북한 사람들에 관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장애인이건 북한 사람이건 외모가 다르건 뭐 피부색이 다르건 다른 언어를 쓰건 업무와 정말 맞는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느껴진다라고 하면 어떤 이유로든 취업을 막을 수 있는 법률적 권한이 없다라는 부분, 제가 소수자 보호에서 말씀을 드렸죠. 역시나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문화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남한은 개인의 자유라든가 권리, 경쟁 등을 강조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되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게 될 경우에 아주 빈번하게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아주 빈번하게 나오는 문제인데, 이 부분은 별표를 쳐야 돼요. 만약에 문제가 나오게 됐을 때 북한에 관련해서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경쟁이라는 단어가 북한 주민하고 같이 관련해서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확실하게 해둬야 될 게, 남한 사회는요, 자본주의 사회죠. 한국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죠. 민주주의 사회고, 자본주의 사회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열심히 한 것만큼 더 가져가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예요. 공산주의 사회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똑같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의 문제는 뭐냐면 발전, 여러 가지 하고 싶다는 열정,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북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경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열심히 일하건 안 하건 간에 내가 가져갈 파이는 똑같아. 그런데 남한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사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이만큼 가져갈 수도 있고요. 열심히 안 하면 요만큼, 혹은 못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북한 사람들이 이런 체제에 있다가 한국의 자본주의 사회에 와가지고 굉장히 경쟁 때문에 어려워해요. 그래서 요 부분이 객관식 문항으로 나옵니다. 지금까지 도덕 과목에서 나왔을 경우에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북한 관련해서 나오게 된다면
무조건 북한에서의 그런 그러니까 경쟁 체제에 익숙하지 않은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넘어왔을 경우에 남한의 경쟁 체제 때문에 힘들어한다. 이런 부분들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에 개인주의의 바탕을 둔 남한 문화의 적응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북한에 관련돼 가지고 문제가 나오게 되면 문화적인 어려움에서 니은하고 디귿 정도의 그 객관식으로는, 그쵸, 문장 정도는 그래 눈에 좀 익혀 놓으시는 것이 객관식 문항을 풀 때 굉장한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심리적 어려움이에요. 북한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 그 다음에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부적응, 요 부분도 같이 비슷한 얘기죠. 디귿, 남한 사람들의 편견, 거의 다 대체적으로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편견이라든가 부적응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부적응인데 어떤 부적응이냐, 편견인데 어떤 편견이냐를 구분하시게 되는 게 아까 경쟁적인 부분이 가장 빈도수가 높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북한 이탈 주민의 정책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북한 이탈 주민은 사회적 약자로서 고통을 겪고 있고, 두 번째,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냐, 첫 번째로는 경제적인 자립을 지원해야 돼요. 이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은데, 만약에 북한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게 될 때 객관식 문항으로 어떤 부분이 있냐면, 무조건적으로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아니라는 거죠. 경제적으로 점차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점층적으로 해준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북한 주민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무조건 일자리를 빨리 찾아줘야 된다, 이렇게 진짜 질문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건 아니라고 했죠. 점차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문화적 적응을 위한 지원 강화,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북한 이탈 주민의 문화적인 적응력을 높여주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맥상통하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전체적으로 천천히 도와줘야 된다는 부분이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북한에 관련돼서는 요 정도, 그 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또 개선해야 되는데, 편견 가지고 있죠. 편견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요즘에 많이 좋아졌어요. 맨 처음에 좋아졌냐면,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 북한에서 여러 가지 연예인들 이렇게 남북한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좀 비춰져서 좀 유명한 여자 그런 배우들은 아닌데, 그 나라에서는 그 나라라고 하니까 좀, 북한에서는 배우 활동을 하던 예쁜 여자 그런 친구들 때문에 막 사진으로 보여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종편이 워낙 잘 되면서 각종 특정한 종편에서 방송들을 하죠. 북한 이렇게 탈북한 여성들이라든가 각종 기관에 있었던 고위 임원들, 그런 분들 나와서 방송을 하고 북한 실태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전보다는 좀 가깝게 됐는데, 그런 여러 가지 멸시하고 편견하는 태도들을 조금 바꿔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마땅히 존중받아야 될 인격체로 여기고, 또 같은 민족이죠. 그리고 같은 한국인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인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너무 동정의 시선으로 바라본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너무 불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정말 옆에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따뜻한 관심하고 배려, 필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외동포, 교포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문제와 한민족 네트워크에 대해서 볼 텐데, 재외동포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국민이지만 외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그 나라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국적과 상관없이 한민족의 혈통, 누가 봐도 한국 사람인데 영어를 써요. 그래도 우리는 재외동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혈통을 지닌 채 외국에 거주하면서 생활하게 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재외동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실을 보면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하고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이 있고, 오랜 세월 모국을 떠나서 생활하게 되면서 다양한 변수로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재외동포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는 정체성이 점점 약해진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조금 살다 온 친구들 같은 경우 딱 보면은 티가 나죠. 그쵸? 티가 나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들이 좀 더 진해지면서 그런 부분이 있고, 만약에 이제 한국인 부부가 외국을 갔어요. 한국 부부가 외국에 가서 사는데, 그래도 집안 안에서는 한국어를 쓰면서 뭔가 그런 뿌리에 대해서 좀 이어가려는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외국에서 살지만 한국어를 어느 정도 유지하겠지만, 만약에 한국 부모님이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100% 한국인이겠죠. 그런데 그 자녀가
자녀를 위해서 좀 한국어에 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나라의 언어를 계속 썼던 거예요. 그렇다 보면 당연히 자연히 못하게 될 테고 민족 정체성이 있을 턱이 없겠죠. 그쵸? 왜냐하면 특히나 만약에 미국이라든가 좀 외국하고 교류가 굉장히 많은 멜팅팟, 제가 전에 말씀드린 샐러드볼 이런 나라에 가가지고 만약에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워낙 민족도 다양하고 언어도 다양하니까 내가 한국인이고 프랑스인이고 미국인이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겠죠. 그냥 다양하기 때문에 뭐 그냥 그렇게 사나보다라고 믿고 사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냥 내가 뭐 뿌리는 한국인이다 뭐 이런 의미 전혀 찾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보셔야 되고 모국과의 유대감이 점차 약화된다라는 부분. 모국이라는 개념이 저 같은 경우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 프랑스 친구 얘기했죠. 아빠가 프랑스인인지 하여튼 엄마 프랑스인인지 한쪽은 프랑스인이고 한쪽은 영국인인데 영국에서 그 친구를 만났다고 했잖아요. 제가 영국에서 학교 다닐 때 영국에서 그 친구를 만나니까 제 입장에서야 그냥 노랑머리 외국인일 뿐이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국적이 프랑스인이래. 근데 프랑스어를 한마디도 못해. 왜냐? 엄마 아빠는 또 싸울 때 프랑스어로 한대요. 그런데 걔는 그 부모님께서 어쨌든 간에 계속 영국에 살아야 되니까 계속 영어로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어를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뭐 이래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럴 때 그냥 정말 간단한 부분들 있죠. 정말 저보다 약간 잘하는 그런 정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모국과의 유대감이 약화된 케이스이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프랑스를 가본 적이 없어요. 영국에서 계속 태어나고 살아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되지 말아야겠다 이런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민족 네트워크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왜 필요하냐? 국가 경쟁력을 좀 제고하자는 입장에서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민족의 통합하고 번영의 입장에서 필요한데 민족의 발전하고 번영을 위한 더욱 광범위한 발편을 마련하게 된다는 부분 그 다음에 재외동포들의 권익을 신장하고 또 안정된 생활하는 데 되게 중요한데 외국에 가게 되면 뭐 종교단체에서 이렇게 모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 이제 한민족도 그런 네트워크들이 있어요. 단체, 교민단체, 교민사회 이런 게 있어서 사실 가게 되면 서로 다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을 하고 있는 거고 한민족 네트워크 용어에 대해서 조금 알아본다라고 하면은 문화적인 동질성을 기반으로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민족 구성원이 다양한 상호작용을 도모하는 공동체로서 어쨌든 노력으로서는 경제적인 네트워크를 좀 형성하죠. 그래서 모국과 재외동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경제인의 교류라든가 정보 교환의 장을 그쵸? 온라인이라든가 오프라인이라든가 다양하게 우리가 마련해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두 번째로는 또 문화적으로도 네트워크를 또 실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재외동포 자녀들 같은 경우는 그 거주국에서 보통 출생을 하죠. 제 그 프랑스 친구처럼 그곳의 문화에 익숙한 나머지 또 민족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고 또 위기를 맞게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도 지가 막 엄청 웃어요. 뭐 자기가 프랑스인이라고 하는데 프랑스 국적을 가졌는데 뭐 못하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별로 배우고 싶지도 않대요. 또 자기 말로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고 또 모국 방문의 기회를 늘리고 우리나라의 언어, 역사, 문화에 대한 지식하고 또 이해를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 가지 우리가 키워드를 또 짚고 넘어가 될 텐데 우선은 요 파트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 2문제 정도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첫 번째로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열린민족주의. 열린민족주의라는 건 문화적인 정체성은 가졌죠. 유지한 채 내 마음이 열려있는 상태예요. 닫힌 민족주의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린민족주의라는 키워드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억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부분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뭐라 그랬었어요? 북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경제적인 부분들 얘기했죠. 그 다음에 문화적인 부분들 얘기했죠. 그랬을 때 특히 경제적인 부분 얘기가 나오게 돼요. 경제적. 근데 이 부분 나올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남한 같은 경우는 이제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많이 제대로 열심히 일한 사람들 같은 경우 많이 가져가고 만약에 못 가져갈 수도 있고 그쵸? 그렇다라고 해도 사회가 원래 그런 사회인 거죠. 그렇지만 북한 주민 같은 경우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왔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는 파이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거나 안 열심히 일하거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지만 열심히 일하겠죠. 그리고 정말 그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가져가겠죠. 그렇지만
원래 기본적인 이념이라는 건 어쨌든 일반 소시민을 얘기할 때 많이 일하건 열심히 일하건 상관없이 파이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약해요. 북한 사람들 같은 경우가.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왔을 경우에 그 경쟁에 굉장히 취약할 수 있다. 그쵸? 요 부분이 우리가 북한 얘기할 때 키워드로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북한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경쟁에 취약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일자리를 찾거나 이제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자리를 잡을 때 무조건적으로 일자리를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정착하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점진적 정착이라는 단어보다는 뭐 무조건적으로 한국에 일자리를 구해주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무조건 틀린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북한에 관련된 부분, 요 부분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한민족 네트워크. 네. 그 재외동포들 있죠? 재외동포들, 교포들 관련해가지고 한민족 네트워크라는 단어가 나오게 될 경우에 당황하지 마시고, 그렇죠? 당황하지 마시고 기억을 하시면 돼서 첫 번째 열린민족주의, 두 번째 북한에 대해서 경제 상황이라든가 정착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쟁에 취약하고, 그다음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찾아주는 것은 뭐 먼저가 아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또 만약에 또 나오게 된다면 소모적인 비용 정도가 용어로서 나올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 네. 통일 이유를 묻는 질문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소모적인 비용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정도까지는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한민족 네트워크 정도까지. 그래서 요 4개 정도만 기억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래도, 그쵸? 평화와 윤리에서 민족 통합의 윤리적 과제에서는 다 공부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께서, 저는 솔직히 그래요. 요거 뭐 한강에 30분, 뭐 길어야 40분밖에 안 되는데 한번 싹 보고 우리가 문제 풀면 정말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면 요 문제 풀기 전에 요 정도만 좀 짚고 넘어가시면 그래도 좀 낫지 않겠냐. 그렇지만 정말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보다는 시험을 못 봐야겠죠. 그쵸? 네. 그래서 어쨌건 간에 정리를 해드렸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3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이 설명하게 되는 분단의 외적인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일본이 전쟁에서 패하자 미국과 소련은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일본군 무장 해제를 이유로 북이 38도 선을 경계로 남과 북으로 들어왔다. 이는 분단의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여기서 설명하게 되는 외적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인데, 1번 강대국들의 분할 점령이죠. 그래서 위 같은 경우는 소련이 점령했고 남한 같은 경우는 미국이 점령했기 때문에 1번 같은 경우는 맞는 거라서 정답이 아니고, 2번 6.25 전쟁의 발생, 3번 남과 북의 독자적인 정부 수립.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졸업학년 검정고시에서도 충분히 다뤘었던 부분인데, 남과 북의 독자적인 정부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이 분할 점령했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족 통일을 위해서 김구 선생이라든가 김재규 선생 같은 경우가 위쪽에다가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또 밑에서는 유관순 열사가 여러 가지 사실 통일을 이제 막 여러 가지로 사실 통일 운동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남과 북이 갈리게 된 것은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게 되자 미국이 이렇게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독자적으로 정부 수립하지 못했다라는 부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4번 독립운동의 진영이 나눠져 있었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의 정답은 2번 6.25 전쟁이 발생하게 된 것은요, 일본이 전쟁에서 패한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북한이 저기 새벽에, 그쵸? 새벽에 위에 벌써 그 비행기 띄워가지고 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 남침하게 되면서 새벽에 폭탄 터지고 막 이래가지고 내려오게 된 거지, 이것과 6.25 전쟁과 이 지문은 관련이 없어서 3번의 정답은 2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7번 문제죠. 남한과 북한의 이질화 현상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죠. 1번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남북한이 비슷하겠죠. 그쵸? 2번 남한과 북한의 이질화 현상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 것이다. 아니죠. 시간이 갈수록 갭이 커지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빨리 하려고 하는 거고, 3번
문화생활 면에서는 사는 방식은 유사하나 경제적인 수준의 차이가 많이 난다. 문화생활이 많이 이제 유사해졌죠. 4번, 언어 사용에서 북한은 남한보다 순우리말로 된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뭐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를 뭐 얼음 보숭이라고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도너츠 같은 경우를 뭐 가락지빵이라고 한다든가, 대부분의 순우리말을 사용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2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중 북한 이탈 주민이 남한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서로 다른 사회 여건 때문에 적응하기가 어렵다. 그렇겠죠. 2번, 북한에 있는 가족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그렇겠고요. 3번,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많다. 그렇죠. 4번, 북한 이탈 주민들이 가진 생존 의식과 경쟁 의식 때문에 우리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다. 11번 나왔네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북한 이탈 주민들은요, 경쟁 의식이라는 게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경쟁 의식이라는 게 있지만, 북한 사회는 공산주의, 공정하게 분배한다라는 사회적인 이념이 있기 때문에 그 이념에서 살던 사람들은 경쟁 의식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4번이고, 보통 이런 문제가 유형적으로 나오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부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1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민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민족은 혈연, 지연, 민족의식, 일체감 등의 다양한 요인들을 이용해요 쉽게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2번, 민족은 운명 공동체에 속한다는 공통된 믿음을 함께 나누는 정서적 공동체죠. 민족의 주관적 요소에는 민족의식이나 일체감 있죠. 그 다음에 민족의 객관적 요소에는 혈연, 지연, 언어, 역사, 문화 등이 있죠. 하지만 1번의 민족은 혈연, 지연, 민족의식, 일체감 등의 다양한 요인들을 이용해서 쉽게 개념을 정리할 수 없기 때문에 12번의 정답은 1번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14번 문제죠. 1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문이 길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민족주의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 1930년대에 등장한 나치즘과 파시즘은 영토를 확장시키고 타민족을 지배하려고 하였다. 1990년대에 다수민족으로 구성되었던 옛 유고슬라비아의 연방이 해체되면서 다른 민족이라는 이유로 무차별하게 서로를 학살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런 민족주의는 어떤 거를 포함하냐? 옳은 것은 1번, 열린민족주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아니죠. 제가 열린민족주의 뭐라 그랬어요? 민족의 주체성을 가졌는데 그 부분은 열려져 있다라고 했잖아요. 닫혀져 있지 않다라고 했어요. 1번 정답 아니고요. 2번, 타민족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의 보편적인 원리를 인정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맞는 얘기고, 3번, 인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고요. 4번, 자기 민족에 대한 자긍심과 우월의식이 지나친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민족주의라는 게 자기의 주체성, 우월감 너무 지나칠 경우에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바로 지금 여기 글에서 보게 되는 타민족 지배라든가 무차별하게 서로를 학살하게 되는 정말 안 좋은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5문제 중에서 5문제 정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와 윤리 같은 경우는 제가 정리를 해드렸듯이 아까 한 3개에서 4개 정도가 우리가 포인트로 짚고 넘어갈 부분들이 있었죠. 북한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민족주의를 얘기할 때 닫힌 민족주의가 아니라 열린 민족주의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풀어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한민족 네트워크, 재외동포에 대한 그런 부분들까지 기억을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평화와 윤리 파트에서 민족통합의 윤리적 과제는 정말 잘 공부하고 넘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민족통합의 윤리적인 과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